형님, 제가 속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폭 하나가 수진에게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얼굴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었고 설구는 으르렁거리며 급소를 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대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달빛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수진이 이른 아침부터 검은 정장을 입고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29세의 수진은 707 특수임무단에서 갓 전역한 여군으로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어제 치른 장례식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5년간 기르던 진돗개 설구가 수진의 옆에서 꼬리를 내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벌써 보고 싶네요. 수진이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이한수는 며칠 전 사무실에서 머리를 다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혼자 야근을 하다가 실족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무덤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설구는 평소 온순한 성격으로 함부로 짖지 않는 개였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흥분해 있었습니다. 설구야, 너도 아빠 보고 싶구나. 수진이 설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구는 더욱 격렬하게 무덤 주변을 돌며 지저댔습니다. 급기야 설구가 앞발로 무덤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설구야. 수진이 놀라서 설구의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설구는 수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덤을 파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바로 그때 무덤 뒤편에서 3명의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모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거친 인상과 어깨를 젖히고 걷는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앞장선 남자의 귀 뒤로 빨간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무덤을 파고 난리야? 꺼져. 용 문신 남자가 담배를 입에서 빼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긴 제 아버지 묘지예요. 아저씨들이 왜 참견이에요?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하며 설구를 자신의 다리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707 출신답게 위험한 상황을 직감한 수진의 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니, 걔를 데려왔으면 얌전히 있도록 하던가. 두 번째 남자가 비웃듯이 말하며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개가 얌전히 있든 말든 뭔 상관이냐고요. 가던 길 가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하며 설구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이 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니까. 아가씨가 꺼지라고. 세 번째 남자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야,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이스하네. 우리 일 끝내고 같이 놀까? 용 문신 남자가 수진의 몸매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님, 제가 속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떼면 뒤진다? 오호, 박력 보소. 오히려 섹시하고 좋은데? 세 번째 남자가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하자 수진이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경고다. 당장 꺼지라고. 수진의 목소리에 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용 문신 남자가 옆에서 계속 짖고 있는 설구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아까부터 겁나 시끄럽게. 그가 설구를 발로 차려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설구가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새 남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난 분명히 경고했다. 날 원망하지 마라. 수진이 전투 자세를 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미친년이. 용 문신 남자의 발이 설구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수진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발이 남자의 디딤발을 걷어차며 중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철푸덕 고꾸라졌습니다. 미친, 이년 뭐야?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이 몸을 낮춰 주먹을 피한 후 상대방의 복부에 무릎으로 강타를 날렸습니다.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자신의 두 팔로 수진의 뒤에서 목을 졸랐습니다. 수진은 목이 졸린 채로 힘들게 숨을 참으며 팔꿈치로 남자의 옆구리를 있는 힘껏 3번 가격했습니다. 흑흑흑. 결국 갈비뼈가 부러진 듯한 통증에 남자는 수진의 목을 풀어주고 자신의 옆구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 틈을 타 수진은 남자의 낭심의 발차기를 통해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세상을 다 잃은 것 마냥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용 문신 남자가 일어나서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오른팔을 잡고 어깨 관절을 뒤로 꺾자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으악! 이번엔 설구가 수진을 도와 용 문신 남자의 낭심을 아주 강하게 물었습니다. 진돗개의 강한 턱 힘에 남자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발버둥쳤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다시 일어나 수진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 뒤돌아서며 손날로 그의 목옆을 쳤습니다. 캣! 정확한 급소 타격에 남자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 세 남자를 모두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은 3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폭들은 쓰러져 있는 상태로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좀 들으면 좋았잖아. 수진이 숨을 고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 문신 남자가 절뚝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정장 소매가 격투 과정에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코피를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세 남자가 창피한 듯 서둘러 숲속으로 사라지자 수진이 설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구는 여전히 무덤 주변을 맴돌며 불안한 듯 킁킁거렸습니다. 설구야, 괜찮아? 설구는 수진을 보며 해맑게 헥헥거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설구야, 저 사람들이 우리 아빠 묘지엔 왜 온 걸까? 수진이 설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어 이상한 남자들까지 나타나자 수진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설구가 다시 무덤을 향해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설구야. 수진이 설구의 목줄을 잡고 차가 있는 쪽으로 끌며 말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계속해서 조폭들의 말과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무덤을 파고 난리야? 우리도 이 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니까. 운전대를 잡은 수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의 무덤에 대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을까? 수진이 중얼거리며 신호등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자 수진이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때 문득 용 문신 남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이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아버지 장례식에서 조문을 왔던 사람들 중에 그와 비슷한 인상의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죽음에 분명 뭔가가 있어. 수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핸들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다시 묘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설구야,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다시 가보자. 수진이 뒷좌석에 설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설구가 귀를 쫑긋 세우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파묘 전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급하게 파묘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내일 아침에 가능한데요. 상대방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은 2배로 드릴게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가면 30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강진우의 사무실에서 3명의 조폭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45세의 강진우가 책상에 앉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랑 여자 하나를 못 막았다는 거야? 강진우가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 조폭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용 문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니, 뭔 개소리야? 강진우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격투 실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2번째 조폭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강진우가 사무실을 서성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한수의 딸이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명 그만해. 그럼 무덤은 어떻게 됐어? 강진우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확인 못했습니다. 3번째 조폭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진우가 벽에 걸린 액자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그럼 지금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3명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다시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 강진우가 새 조폭을 다시 내보냈습니다. 10분 후 수진이 먼저 아버지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폭들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무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설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구나. 수진이 설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파묘 전문가들이 장비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는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예리한 눈빛으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설구도 무덤 옆에 앉아서 작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흙더미가 쌓여가면서 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파묘 전문가가 관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한수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얼굴이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혹시 뭘 찾고 계신 건가요? 파묘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수진이 장갑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시신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머리 부분의 상처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손과 팔, 옷차림도 장례식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설구가 관 옆에서 계속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예민한 후각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얼굴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입 안 어금니 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금니와 볼 사이에 뭔가 날카로운 게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입을 벌려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수진이 핀셋을 사용해서 그 물체를 꺼내자 작은 손톱 조각이 나왔습니다. 손톱 조각은 길이가 약 7mm 정도로 칼에 베인 것 같이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하게 잘린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이 손톱을 눈 가까이 가져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일반적인 손톱깎이에 잘린 초승달 모양의 손톱 조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파묘 전문가도 신기한 듯 수진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손톱 조각의 크기와 두께로 보아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톱은 모두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아빠 손톱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사람의 손톱이? 왜 아버지 입안에? 수진이 중얼거리며 손톱 조각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설구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중요한 것을 찾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시신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지만 더 이상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이 파묘 전문가에게 말하며 관을 다시 닫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새 조폭이 다시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작은 굴삭기와 파묘 전문업체 차량이 무덤 앞에 서 있었고 작업자들이 무덤을 다시 메우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파묘 업체 사람들이 철수할 때까지 기다린 후 3명이 무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무덤은 원래 상태로 복구되어 있었고 새로 다진 흙만이 파묘 작업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떨어진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찾아보자. 3명이 무덤 주변의 풀숲과 흙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게 찾아봐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두 번째 조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한테 뭐라고 보고할까? 세 번째 조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 이미 파묘가 끝났다고. 용 문신 남자가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다시 강진우의 사무실로 돌아온 새 조폭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형님, 이미 파묘가 끝나 있었습니다. 용 문신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파묘를 했다고? 네, 저희가 도착했을 때 파묘 업체에서 무덤을 다시 메우고 있었어요. 그럼 이미 뭔가 찾았다는 얘기잖아. 강진우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주변은 다 뒤져봤나? 네, 30분 넘게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폭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진우가 사무실을 서성거리며 초조해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여자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해. 뭔가 찾았는지 확인해야 해. 강진우가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정말 증거를 찾았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 강진우가 위험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손톱 조각을 발견한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 손톱은 누구 거지? 그리고 왜 아빠 입에 있었을까? 수진이 비닐봉지 속 손톱 조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 장례식 날을 차근차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구가 수진의 발밑에 누워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손톱 조각이 든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수진이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버지의 지인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고 하나하나 조문객들의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수진이 중얼거리며 그날 오후 시간대를 떠올렸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했던 점은 오른손 엄지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다, 엄지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던 사람.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설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성은 조문을 마치고 수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일반적인 조문객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는 마치 들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이 더 자세히 기억해 보니 그 남성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30대 후반 남자였는데 귀 뒤에 무언가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용 문신 남자? 수진이 무릎을 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무덤에서 만났던 용 문신의 조폭이 바로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서재로 가서 사업 관련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꼼꼼한 성격으로 모든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사무실과 집에 각각 한 부씩 보관했었습니다. 서류철을 하나씩 뒤지던 중 수진이 거절사항이라고 표시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건의 사업 제안서와 함께 거절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진우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진우가 제안한 건설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강진우, 이 사람이 누구지? 수진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는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였고 아버지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작성한 메모를 보니 거절 사유가 명확했습니다. 부정한 방법 사용, 안전기준 미달, 불법 자재 사용 의혹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서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의 것이었습니다. 강진우가 마지막으로 사업 협력을 요청했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적 순서로 보면 강진우와의 갈등 직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강진우의 사진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 나온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화면 속 강진우의 모습이 장례식장에서 봤던 붕대감은 중년 남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진이 지역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손톱 조각이 든 증거 봉투와 강진우 관련 서류들을 담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707 출신 선배인 박정호를 만나기 위해 이른 시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던 수진 앞에 35세의 박정호가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박정호가 의자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 제 아버지 사건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수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그 사건은 이미 사고사로 결론 났어. 재수사는 어려워. 박정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요? 수진이 가방에서 증거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정호가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입안에서 발견한 손톱 조각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설명하며 봉투를 박정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정호가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파묘를 했다고? 박정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도 당시 수사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박정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잠시 침묵하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문점들이 있었어. 박정호가 한숨을 쉬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조금 부자연스러웠거든. 넘어진 방향이나 상처 위치가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 그런데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장이 빨리 마무리하라고 계속 압박했어. 박정호가 주먹을 쥐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서장이요? 그래. 평소와 다르게 이 사건에만큼은 유난히 신경을 쓰더라고.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강진우 관련 서류들을 박정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정호가 서류를 훑어보며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강진우.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박정호가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닌가? 건설업계 쪽에서.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랑 사업상 갈등이 있었어요. 수진이 서류의 거절 사유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박정호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 박정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선배도 그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수진이 박정호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박정호가 길게 한숨을 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내가 도와준다면 내 경력은 끝날 수도 있어. 선배. 수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정호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공식적인 재수사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도와줄게. 박정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설구와 함께 산책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설구를 데리고 골목길을 걸어오던 중 수진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가려져 있고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차는 뭐지? 수진이 설구의 목줄을 짧게 잡으며 주의 깊게 차량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이 집 대문에 가까워지자 차 안의 남자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구도 그 차량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설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도 등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수진이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커튼을 살짝 젖혀서 계속 관찰하자 차 안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완전히 감시하고 있네. 수진이 커튼을 다시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덤에서 만났던 조폭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자 집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설구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뒷마당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구가 귀를 바짝 세우며 뒷마당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 창문으로 뒷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집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듯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박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 지금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박정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 앞에 감시 차량이 있고 뒷마당에도 누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수진아,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혼자 있으면 위험해. 박정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상대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졌네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찾고 있다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진이 창문 밖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통화를 끄는 수진이 설구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서 앞마당이 보이는 창문으로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두 번째 차량까지 나타났습니다. 설구도 수진 옆에 바짝 붙어서 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중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강진우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찾는다는 정보를 박정호로부터 얻은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서 식당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서 중식당 입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중식당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진우의 생체 시료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을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중식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가 바로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강진우였습니다. 45세의 강진우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강진우구나. 수진이 선글라스 너머로 강진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른손 엄지에는 여전히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진우가 중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수진이 카페에서 나와서 중식당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식당 옆 골목에 숨어서 강진우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강진우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차에 타고 떠나는 것을 확인한 수진이 즉시 중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종업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혼자요. 창가 자리로 주세요. 수진이 강진우가 앉았던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 테이블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간 사이 수진이 재빠르게 테이블을 살펴봤습니다. 강진우가 사용했던 물컵과 젓가락 그리고 물티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비닐봉지와 핀셋을 꺼냈습니다. 먼저 강진우가 사용한 물컵의 입술이 닿은 부분을 핀셋으로 긁어서 타액 흔적을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 젓가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침이 묻은 부분을 채취했습니다.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종업원이 돌아와서 수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 제가 귀걸이를 떨어뜨린 것 같아서 찾고 있었어요. 수진이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없는 것 같네요. 수진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다시 돌아간 후 수진이 테이블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길이로 보아 강진우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핀셋으로 집어서 별도의 봉지에 보관했습니다. 이 정도면 DNA 대조에 충분할 거야. 수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수집한 증거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짜장면을 주문해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중식당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박정호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선배, 강진우의 생체 시료를 확보했어요. 정말? 어떻게 구했어? 박정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그가 사용한 컵이랑 젓가락에서 타액을 채취했고 머리카락도 찾았어요. 수진아, 정말 대단하다. 이제 DNA 대조를 해볼 수 있겠네. 비공식적으로 분석이 가능한가요? 내가 아는 선배가 국과수에 있어. 개인적으로 부탁해 볼게. 어젯밤에는 괜찮았어? 박정호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진우 쪽에서도 제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젯밤 늦게까지 계속 저희 집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더욱 조심해야 해. 상대방도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수진이 통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양쪽 모두 서로를 의식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수진과 박정호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외진 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아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결과가 나왔나요? 수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주변을 살펴본 후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대조 결과가 일치해. 아버지 입에서 나온 손톱 조각이 강진우 것이 맞아. 박정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럼 정말로 강진우가 아직 섣불리 결론 내리면 안 돼. 하지만 강진우가 아버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건 확실해. 박정호가 수진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계적으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강진우의 과거 행적부터 조사해보자. 박정호가 다른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건설업을 해왔어. 그런데 과거에 몇 차례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더라고. 폭행 사건이요? 2년 전에도 사업상 갈등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적이 있어. 다만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박정호가 강진우의 전과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진우가 조한석 서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거야. 박정호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게 했던 서장이요? 어떤 관계인가요? 조한석의 아들이 강진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조한석이 퇴직 후에 강진우 회사 고문으로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서장이 아버지 사건을 빨리 덮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아버지 관련 서류들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박정호가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게요. 강진우와의 구체적인 갈등 내용이 있을 거예요. 좋아. 그리고 나는 강진우의 알리바이를 조사해 볼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 박정호가 자신의 역할을 정하며 말했습니다. 가급적 혼자 다니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연락해. 네, 알겠어요. 박정호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헤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실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대부분이 퇴근한 늦은 시각, 강진우가 조한석 경찰서장의 개인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50세의 조한석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강진우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오자 조한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진우,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조한석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진우가 의자에 앉으며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이한수 딸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어요. 파묘까지 했더라고요. 강진우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습니다. 파묘를 했다고? 조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지어 박정호하고 계속 만나서 뭔가 하고 있어요. 박정호? 그놈이 또 나서고 있다는 거야? 조한석이 주먹을 쥐며 화를 냈습니다. 서장님이 박정호를 좀 더 강하게 압박해 주세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져요. 강진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알겠어. 박정호를 당장 불러서 경고하겠어. 조한석이 내선 전화를 들어 박정호를 호출했습니다. 10분 후 박정호가 서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진우가 있는 것을 보고 흠칫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서장님? 박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정호, 자네 요즘 뭐하고 다니나? 조한석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대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사건과 관련해서 그의 딸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한석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문을 갔을 뿐입니다. 조문이 며칠씩 계속되나? 자네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조한석이 책상을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장님, 저는 단순히 닥쳐. 이한수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야. 더 이상 개입하지 마. 조한석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무슨 증거? 자네가 멋대로 증거를 조작하는 건 아니겠지? 조한석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진우가 옆에서 박정호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의문스러운 점들이. 박정호, 마지막 경고야. 이 사건에서 손 떼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조한석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가 마지못해 대답하고 서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이 아버지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미 사무실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왔었구나. 수진이 중얼거리며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숨겨둔 개인 금고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금고에서 아버지의 개인 수첩을 발견한 수진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강진우와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진우 최종 거절, 협박성 발언, 위험할 수 있음.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본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정호가 수진에게 긴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사무실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 박정호를 만났습니다. 박정호의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어제 서장한테 크게 경고받았어. 박정호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그런데 선배 표정을 보니 다른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수진이 박정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응, 강진우의 알리바이를 조사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야. 박정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녁 강진우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었어.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확인해 보니 그날 모임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날 저녁에 뭘 했던 거죠? 그게 문제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행적이 완전히 사라져.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이 정확히 그 시간대야.
박정호가 시간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아버지의 개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도 중요한 걸 찾았어요. 뭔데? 아버지가 강진우와의 마지막 만남을 기록해 두셨어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수진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박정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정호가 수첩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수진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강진우가 제안한 건설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불법 자재 사용, 안전기준 위반, 뇌물 제공 시도까지. 이 정도면 강진우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 박정호가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이런 증거들로 공식 수사가 가능할까요? DNA 감정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강진우가 직접 범행을 인정하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야 해. 박정호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사무실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도 이상한 점이 있어. 그날만 CCTV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 너무 우연의 일치야. 고의로 없애버린 거겠죠. 수진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CCTV는 어떨까요? 그것도 이미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됐어. 하지만 하나 남은 게 있어. 박정호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사무실에서 200m 떨어진 편의점 CCTV에 그날 밤 강진우의 차량이 찍혔어. 박정호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이수진의 아버지 이한수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이한수는 3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하면서도 여전히 꼼꼼하고 원칙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이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45세의 강진우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당시 강진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친근함이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이한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 대표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한수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큰 프로젝트 하나를 제안드리려고 왔습니다. 대표님 같은 실력 있는 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강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 외곽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규모가 500세대 정도 되는 큰 사업이에요. 이한수가 자료를 받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규모와 수익성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주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대표님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강진우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시면 전체 공사의 40%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익도 그에 비례해서 배분하고요. 이한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익성을 검토했습니다. 예상 수익이 자신의 회사 연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조건이 좋네요. 하지만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충분히 검토하세요. 저는 대표님과 오래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강진우가 호감을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그 후 2달간 강진우와 이한수는 자주 만나며 프로젝트를 구체화했습니다. 강진우는 겉으로는 항상 정중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한수도 점차 강진우를 믿게 되었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이한수가 현장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과 다른 자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규격이 낮은 철근과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한수가 즉시 강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대표님,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요? 전화기 너머 강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자재 규격이 설계도면과 다릅니다. 이러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그거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조금 조정한 거예요. 안전에는 문제 없습니다. 강진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는 건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업계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강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한수가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반토막 나는데요? 이 대표님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집을 짓는 건데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한수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는 계속해서 정당한 시공을 요구했고 강진우는 이익을 위해 타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이한수가 강진우를 찾아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강 대표님,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님, 업계에 오래 계셨다면서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강진우의 얼굴에서 친절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진우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지 일주일 후인 그날 저녁, 이한수가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 건물 안이 조용해진 가운데 이한수는 다른 프로젝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진우와의 계약 해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진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정장 차림새도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한수, 뭔 짓을 한 거야? 강진우가 소리를 지르며 이한수의 책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강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이한수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약 해지 서류를 시공사들한테 다 보냈다며? 나를 완전히 망칠 생각이냐? 강진우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건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부실 시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한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강진우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당연한 조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알아? 50억이야, 50억. 강진우가 이한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고지식한 놈아, 너 같은 융통성 없는 놈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강진우가 정장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이한수가 그것을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대표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너 때문에 50억을 손해보게 생겼는데? 강진우가 칼을 들고 이한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계약 해지 철회하고 원래대로 사업 진행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이한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죽어. 강진우가 흥분하여 칼을 휘두르며 이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한수가 재빨리 몸을 피하면서 강진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놓아. 강진우가 이한수를 밀어내려 하면서 두 손을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한수가 필사적으로 강진우의 칼을 든 손을 잡고 저항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이한수가 강진우의 손목을 비틀자 칼이 강진우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칼 끝이 강진우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을 살짝 베어내면서 손톱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아! 강진우가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떨어져 나간 살점과 부러진 손톱 조각도 함께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강 대표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한수가 강진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분노와 고통으로 이성을 잃은 강진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강진우가 떨어진 칼을 줍기 위해 이한수를 밀쳐냈습니다. 이한수가 뒤로 밀려나면서 책상 모서리에 뒷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으! 이한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바닥에 떨어진 강진우의 손톱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져가는 중에도 강진우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칼을 집어든 강진우는 쓰러진 이한수를 바라보자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이, 죽은 건 아니지? 강진우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이한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야, 일어나봐. 강진우가 당황하며 이한수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씨, 지읒댔네. 강진우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분 후 이한수의 호흡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강진우가 현장을 둘러보며 급하게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지문이 묻은 곳들을 닦아냈습니다. 바닥의 피도 휴지로 닦아내고 몸싸움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베인 손가락을 휴지로 감싸며 모든 증거를 제거했다고 생각한 강진우가 급하게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한수가 사망한 당일 밤 11시 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조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도 진정이 되지 않아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손톱 부위에 붕대를 감으면서도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서장님, 저 강진우입니다.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이야? 조한석이 잠이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한수가 죽었어요. 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한수가 죽었다고? 조한석이 놀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사고가 났어요.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나 봅니다. 강진우가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왜 그걸 알아? 설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강진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강진우, 진실을 말해. 자네가 뭘 했어? 조한석이 예리하게 추궁했습니다. 정말 사고예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강진우가 거짓말을 계속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역력했습니다. 좋아. 일단 현장에 가지 마. 내가 처리할게. 다음 날 오전 조한석이 강진우를 불러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시외각의 한적한 모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사고였어? 조한석이 강진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짓말하지 마. 자네 얼굴만 봐도 알겠어. 조한석이 강진우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서장님, 정말 제 실수였어요. 화가 나서 밀쳤는데 그만. 강진우가 결국 일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멍청한 놈. 왜 그런 짓을 했어?
조한석이 강진우의 머리를 때리며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일단 사고사로 처리해야 해. 부검만 막으면 돼. 조한석이 냉정하게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부검을 막을 수 있나요?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는 없어. 가족이 오면 설득해야지. 현장은 깨끗하게 정리했어? 네, 제 지문이랑 피는 다 닦았습니다. CCTV는 제가 고장 내버렸습니다. 강진우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한수가 사망한 다음 날 오후 이수진이 장례를 위해 고향에 돌아오자 조한석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조한석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혼자 야근하시다가 실족하신 것 같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신 거죠. 조한석이 부검을 하면 장례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교묘하게 부검을 회피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경찰서장 조한석의 말을 믿고 빠르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강진우가 조문객으로 위장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강진우가 조한석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증거는 없앤 거 맞지? 조한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강진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강진우는 자신의 손톱 조각이 이한수의 입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매장 후에야 그 가능성을 떠올리게 된 강진우가 무덤을 파헤치려 했던 것입니다. 수진과 박정호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박정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DNA 대조 결과, 아버지의 수첩, 강진우의 알리바이 조작 증거, CCTV 자료 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체계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진우가 범인이라는 건 확실해.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박정호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기록은 어떨까요? 혹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통신사에 문의해서 통화 기록을 받아보자. 박정호가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틀 후 이한수의 마지막 일주일간 통화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박정호가 기록을 분석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강진우와 3번이나 통화했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통화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져. 첫 번째는 10분, 두 번째는 5분, 마지막에는 1분도 안 돼. 박정호가 통화 패턴을 분석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강진우와 대화하기 싫어하셨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통화 후에 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하신 기록도 있어. 박정호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예요? 응, 신고 접수대에 3분간 통화하셨어. 하지만 정식 신고는 안 하신 것 같아. 아마 상담만 하시고 끊으신 것 같네요. 수진이 아버지의 신중한 성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박정호가 경찰서 신고 접수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가서 대화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아, 그날 전화요?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 경찰관이 기억을 되살리며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었나요? 사업 관련해서 누군가 계속 압박한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 이름을 말씀하셨나요? 네, 강진우라고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강진우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공식 기록까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진과 박정호가 아버지 사무실 주변 상가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혹시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 건물 1층에 있는 약국 사장이 중요한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60대 약국 사장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저녁 8시쯤에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싸우는 소리 같았는데 어느 쪽에서 들렸나요? 2층 이한수 대표님 사무실 쪽에서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약국 사장의 증언으로 그날 밤 이한수의 사무실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아버지 사무실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책상 모서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미세한 혈흔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배, 여기 혈흔이 있어요. 수진이 돋보기로 책상 모서리를 확인하며 박정우를 불렀습니다. 박정우가 혈흔을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강진우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박정우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DNA 대조 결과, 협박 신고 기록, 목격자 증언, 현장 혈흔까지 강진우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이제 공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응, 이 정도 증거면 서장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거야. 박정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하들이 보고한 수진과 박정우의 움직임에 대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강진우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용 문신 남자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야? 이수진이 아버지 사무실 주변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조사하고 있어요. 뭘 조사한다고? 강진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 것 같아요. 약국 사장하고도 오래 얘기했고요. 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정우가 경찰서에서 뭔가 자료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강진우가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형님,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알겠어. 일단 끊어. 강진우가 전화를 끊고 즉시 조한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뭔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조한석이 강진우의 다급함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이수진과 박정우가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목격자까지 찾았다고 하네요. 목격자라니? 그날 밤에 약국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조한석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이랑 신고 접수 기록도 다 파헤쳤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한석이 후회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서장님, 박정우를 더 강하게 압박해 주세요. 아니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미 경고는 했어. 하지만 그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죠. 강진우가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박정우 가족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 조한석이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수진을 직접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강진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신 나갔어? 또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야?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강진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진우, 진정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3명의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에 이수진을 처리해.
강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 여자 만만치 않은데요. 저번에도 우리 셋이 다 당했잖아요. 용 문신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 집에 불을 지르든지 차 사고를 내든지. 하지만 형님, 그러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시끄러워. 시키는 대로 해. 강진우가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을 윽박질렀습니다. 새 조폭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니 차라리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정호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살펴본 후 즉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고 수사방해까지 있었네요. 바로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청광역수사대가 지역경찰서에 파견되었습니다. 조한석 서장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정호, 너 이 새끼. 네가 지금 뭘 한지 알아? 상관을 신고해. 조한석이 황급히 박정호를 불렀지만 박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한 수사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서장님. 2시간 후 경찰이 강진우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강진우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중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진우 씨, 이한수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팀장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진우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진우가 수갑을 찬 채로 연행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조한석도 수뢰와 수사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배해왔던 부패의 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수진이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든 경위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이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딸의 끈질긴 추적으로 밝혀진 은폐된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정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승진 제의를 받았지만 새로운 부서에서 부패 척결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박정호가 수진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며 웃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패 척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밝혀진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1년 후 수진이 설구와 함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주기였고 동시에 수진이 새로운 건설회사로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설구는 여전히 건강하고 영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설구는 무덤 앞에서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1년이 흘렀네요. 수진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강진우는 지금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
조한석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지난 1년간의 일들을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추진하시던 저소득층 주택 사업도 제가 이어받아서 완성했어요. 백가구가 새로운 집을 갖게 되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진행했고 품질도 최고 수준으로 맞췄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그런 정의로운 사업이었어요. 설구가 수진의 옆에 다가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수진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설구도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해 보여요. 수진이 설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서 박정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도 오늘이 이한수의 일주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박정우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배도 와주셨네요. 당연히 와야지.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 박정우가 무덤 앞에 꽃을 올리며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묵념을 올린 후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새 부서에서는 어떠세요? 바빠. 부패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하지만 보람 있어. 박정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사들이 활발해졌어. 우리가 한 일이 파급 효과를 낸 거야. 아빠도 엄청 기뻐하시겠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진과 박정호 그리고 설구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거야? 네, 아버지가 시작하신 정의로운 사업들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박정우가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혼자 아버지 무덤 앞에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빠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떳떳하게 살게요.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봐 주세요. 설구가 수진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수진을 위로해 줬습니다. 설구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수진이 일어서며 설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진 따뜻한 결말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